2023년 3월 21일 경기도 용인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산길 구간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검은색 세단으로 운전자는 34세 남성 박준서였다. 차량은 도로에서 약 40m 아래 절벽에 처박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충격으로 의식이 혼미했고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은 차량 내부였다. 뒷좌석에 아이의 안전벨트가 매여 있었지만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리창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린아이가 차량에 있었다는 정황만 뚜렷했다. 실종 경보는 사고 발생 1시간 20분 뒤에 발령되었다. 사라진 아이는 박준서의 5살 딸 박하율이었다. 경찰은 현장 수색을 위해 헬기와 탐지견을 투입했지만 차량 주변과 산비탈, 하천, 도로변 어디에서도 단 하나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오후 3시 40분경으로 추정되었고 차량이 발견된 시각은 오후 5시 10분이었다.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박하율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그날 오후 수원에 있는 유치원 정문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차량을 몰고 하원을 데려간 직후였다. 경찰은 아이가 차에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과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박준서는 기억의 공백을 호소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시간대, 이동 경로, 사고 전후의 장면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 의료진은 뇌진탕과 단기 기억상실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이 기억상실 진단이 수사에 막대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을 즉시 인식했다. 사고 경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목격자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완전히 잃는 것과 다름없었다. 사고 현장에 차량 분석 결과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다. 도로 가장자리에 충돌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엔진은 정지된 상태였고 운전석 에어백만 터져 있었다. 조수석과 뒷좌석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폭발 흔적이나 화재 징후도 없었다. 차량의 문은 모두 잠겨 있지 않았으며 강제 개방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누군가가 사고 직후 또는 그 이전에 차량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단순 교통사고의 범주를 벗어나는 냉정한 상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치원에서 확보한 CCTV에는 박준서가 오후 3시 5분에 하율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분홍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검은색 토끼 모양이 그려진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도 녹화되어 있었지만 이후 국도 구간에선 어떤 카메라도 차량을 포착하지 못했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려 했으나 저장 장치는 사고 충격으로 완전히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박하율의 어머니 김나리는 사고 소식을 경찰로부터 들었을 때 이미 실종 경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가족 관계는 이혼 후 공동 양육 중이었고 주말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던 일정이 고정되어 있었다. 이 일정은 유치원 측에도 사전에 통보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 정형화된 패턴이 누군가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러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명확한 용의자는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평일엔 통행량이 거의 없는 산길로 오후 시간대는 더더욱 인적이 드물었다. 경찰은 1km 반경에 위치한 등산로 입구, 버려진 창고, 인근 농가를 모두 수색했지만 아이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탐지견이 냄새를 추적하다가 사고 현장에서 20m가량 떨어진 도로변에서 방향을 잃었다는 보고가 남겨졌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단순 실종에서 강제 실종 가능성을 중점으로 전환되었다. 경찰 기록에는 이 사건이 차량 사고를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범죄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용인 서부경찰서 강력 3팀이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되었다. 시간과 증거는 이미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차량 발견까지 걸린 공백 1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경찰 수사 기록 첫 페이지에는 이 문장이 적혔다. 사고 현장에 아이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존재했다는 흔적은 명확했다.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이 문장은 사건의 본질을 정의하는
첫 번째 문장으로 남게 되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의도적으로 설계된 무언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시점이었다. 이날 이후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 사건으로 확산되었다. 경찰은 장기 실종 대비 매뉴얼을 가동했고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조직 내부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첫날 수사 보고서 말미에는 짧고 차가운 결론이 적혀 있었다. 시간은 이미 범인을 돕고 있다. 2024년 3월 21일 실종 1주년이 되는 날, 김나리는 용인에 남겨져 있던 옛 아파트의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 이 아파트는 박준서와 이혼하기 전 가족이 살던 곳으로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공간이었다. 오후 2시 10분경 짐 정리 도중 휴대전화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분홍색 토끼 무늬가 있는 가방에 부착해두었던 위치 추적 장치의 신호였다. 위치 정보는 거짓말처럼 그 아파트 내부, 안방의 마루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바닥을 열자 먼지에 덮인 검은색 아동용 가방이 발견되었다. 지퍼는 닫혀 있었고 내부에는 분홍색 외투와 빨간색 물통이 들어 있었다. 모든 물품은 사고 당일 아이가 착용하고 있던 것과 일치했다. 특이한 점은 물품이 손상되지 않고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먼지의 축적 상태로 미루어 가방은 사고 발생 시점 무렵 그 자리에 놓인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이 순간부터 단순 실종이라는 전제를 버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물품을 숨겼고 그것은 사고와 직결되어 있었다. 발견 지점 인근에는 금고가 하나 있었다. 금고문은 강제로 열려 있었으며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김나리는 이 금고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진술을 남겼다. 부부관계가 악화되던 시기 준서가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구체적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금고의 빈 상태는 사고 이전에 현금이 인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실종보다 계획적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사건은 다시 열렸다. 가방에서 수집된 먼지와 섬유 잔류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바닥에 남은 먼지는 대체로 실내에서 장기간 방치된 형태였지만 가방의 표면에서는 신선한 지문 흔적과 땀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는 누군가 최근에 이 가방을 만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종 후 1년 동안 아무도 출입하지 않은 집에서 최근에 접촉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 작은 가방이 사건의 축을 뒤흔드는 첫 번째 단서가 되었다. 경찰은 아파트의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소와 협조했다. 한 달 전 출입 카드가 한 차례 사용된 기록이 있었다. 카드 주인은 여전히 박준서였다. 그는 법적으로 이 아파트의 소유주였고 출입을 제한할 근거는 없었다. 수사는 급격히 박준서를 다시 중심으로 좁혀졌다. 당시 그는 여전히 병원 기록상 사고 후 기억 상실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사회 복귀 후에도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 출입 기록은 그의 과거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찰은 이 출입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범행의 지속 또는 증거 관리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시점에서 수사 방향은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피해자 중심 서사가 무너지고 박준서가 공범 혹은 주범으로 재분류되는 순간이었다. 1년간의 공백이 다시 열리면서 수사관들의 심리적 압박도 높아졌다. 초기 수사의 불충분함이 사건의 실체를 지연시켰다는 내부 보고가 이어졌다. 가방 발견 이후 경찰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추적을 병행했다. 사고 당일 이전에 발생한 현금 인출 내역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현금 1억 8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다. 계좌는 준서 명의였고 사고 당일 이후 완전히 정지되었다. 이 금액은 조직 범죄의 움직임과도 연관될 수 있는 규모였다. 수사팀은 자금 흐름과 아동 실종이 같은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하율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점이었다. 실종된 지 1년 만에 실마리가 나왔다는 소식은 여론을 다시 자극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기존의 사고사 전제를 철회하고 범죄 개입 가능성을 중점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수원지검은 강력 사건 수사로 전환 승인을 내렸다. 수사 인력이 확대되고 미해결 실종 사건 전담팀이 다시 투입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비극의 영역을 넘어 조직적 계획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경찰은 현금, 출입 기록, 가방의 상태,
지문? 먼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범죄 후 증거 은닉으로 판단했다. 시간은 이미 지나갔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흔적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누군가 이 아이를 사고 직후 숨기거나 이동시켰고 이 아파트는 그 시작점이었다. 수사관들의 보고서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문장이 적혔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도로였지만 사건이 시작된 장소는 이 아파트였다. 공백의 1년 동안 박하율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가방 하나로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냉정한 증거는 감정보다 오래 남는다. 1년의 침묵은 끝났다. 수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박준서의 사고 당일 행적이 정밀하게 재검토된 것은 가방이 발견된 직후였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위치치 기록과 차량 GPS 데이터를 확보해 유치원을 출발한 시점부터 사고 현장까지의 이동 경로를 다시 복원했다. 분석 결과 차량은 수원 유치원을 출발해 곧바로 용인에서 사고 지점으로 향하지 않았다. 오후 3시 15분경 차량은 용인에 있는 그의 아파트 단지로 진입했다.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약 38분간 정차했고 그 후에야 산길로 이동했다. 이 시간대는 박준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되었다. 그는 사고 당일 용인에 들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이 38분간의 공백에 집중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는 고의적으로 손상되어 있었다. 사고 전후 일주일간의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백업 서버마저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삭제 시점은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이었다. 박준서의 아이디로 출입 기록이 남아 있었고 지하실 보안 시스템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삭제는 내부 권한으로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없는 정황이 수사 기록에 하나씩 추가되었다. 경찰은 금융 내역을 통해 박준서가 사고 당일 오전 10시 20분경 수원 시내 한 현금 인출기에서 1억 8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금은 이후 어디에도 입금되지 않았고 추적 경로도 남아있지 않았다. 현금화된 자금과 아동 실종이 같은 날, 같은 사람, 같은 동선에서 발생한 점은 수사 방향을 결정적으로 전환시켰다. 단순한 사고 피해자는 점점 계획적 행위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사건 전 6개월 동안의 그의 금융 내역에는 고액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합계 3억 원에 달하는 채무는 대부분 비공식 경로에서 발생했다. 수사팀은 이 중 2건이 인천에 기반을 둔 불법 대부 조직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조직의 핵심 인물 중에는 과거 폭력, 감금, 갈취 전력이 있는 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박준서가 사고 이전부터 심각한 채무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수사관들은 그가 단순히 돈을 잃은 채무자가 아니라 범행의 주체일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도 정밀 분석되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 47분 그리고 오후 12시 22분에 각각 2차례 동일한 번호와의 통화가 확인됐다. 번호는 명의가 존재하지 않는 선불 휴대전화였고 위치 추적 결과 인천 부평구의 한 창고지대에서 신호가 잡혔다. 해당 위치는 불법 대부 조직의 활동 반경과 일치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금전적 동기와 실종의 연결 고리에 대해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금전 압박에 얽힌 복합 범죄 구조일 가능성이 명확해졌다. 수사팀은 박준서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전 직장 동료, 지인, 가족 관계자 모두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은 최근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이혼 후 그는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병원 치료 이후에도 안정된 직장이나 생활 기반이 없었다. 그는 실종 사건 직후 심리치료 명목으로 병원을 자주 오갔지만 수사 기록상 일정 기간 위치가 비어있는 시간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 시간들이 범행의 준비 또는 조직과의 접촉 시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나리의 진술 또한 수사 방향에 무게를 더했다. 이혼 전 그는 남편이 집안의 재정 상황을 숨기기 시작했으며 아동 양육비조차 불규칙하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건 전 이미 가정 내 갈등과 금전 문제가 심화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실종된 아이는 경제적 압박 구조 안에 있었고 범행 동기의 중심에도 존재했다. 수사는 급격히 박준서 개인의 재정, 심리,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좁혀졌다.
초기에는 피해자로 보였던 인물이 범행의 설계자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내부 보고서에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1년 전에 사고가 계획된 것이었다면 사고 당시의 기억상실 진단 역시 범행 구조의 일부일 수 있었다. 수사팀은 병원 진단서를 다시 확보하고 당시 진료 과정을 재검토했다. 일부 기록에선 의식이 혼미하다는 진술 외에 명확한 기억상실 소견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시점에서 수사 기록의 어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피해자라는 단어 대신 핵심 용의자라는 단어가 정식 문서에 등장했다. 수사팀은 그가 실종 직전 조직과 접촉하고 현금을 인출하고 아이와 함께 아파트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아이는 사라지고 그는 기억을 잃었다는 진술만 남겼다. 38분의 공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건의 중심이었다. 기록의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이 남겨졌다. 아이가 사라진 시간은 38분이었다. 그 38분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수사는 이제 박준서의 행적을 파고드는 단계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냉정하고 정밀한 시간의 조각들이 그의 거짓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불법 대부 조직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되자 수사는 즉시 금융범죄와 아동실종을 결합한 복합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박준서의 인출 내역과 통화기록, 출입기록을 시간 단위로 맞춰 정밀히 분석했다. 그가 현금 1억 8천만 원을 인출한 시점과 아파트에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 사이에는 치밀한 일련의 흐름이 존재했다. 그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계획의 결과로 보였다. 수사팀은 박준서가 접촉한 조직의 인물들을 추적했다. 통화 기록에 등장한 선불 휴대전화는 인천 부평의 한 건물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건물은 이전에도 다수의 금융사기, 고리대금 사건에 연루된 곳이었다. 수사관들은 자금 흐름이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니라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주목했다. 아이의 실종과 현금의 소실은 시간상 동일선상에 있었다. 박준서가 접촉한 조직의 인물 중 핵심은 빅터 노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한국 국적이 아니었고 불법 체류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고액 대출을 중개해왔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채무자를 상대로 감금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실종자와 관련된 사건에도 연루된 전력이 있었다. 이 인물과의 통화가 사고 당일 발생했다는 점은 수사팀 내부에서 가장 큰 충격으로 기록되었다. 단순한 경제적 압박 이상의 범죄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통화 기록 분석 결과 박준서는 사고 발생 하루 전과 당일 2차례 이 조직과 접촉했고 이후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자금의 흐름도 그 시점에서 끊겼다. 경찰은 이 공백을 대금 지급 이후의 사건 실행 시간으로 판단했다. 사고 현장에서 아이가 사라지고 차량만 남은 구조는 단순한 도주나 유괴와는 다른 패턴이었다. 조직과의 협력 또는 계획적 인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자금 경로를 추적해 중간 수령인을 특정했다. 한 남성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직후 사라졌으며 차량 번호판 추적 결과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인천항 인근의 창고지대로 향했다. 이 창고지대는 조직의 활동 거점 중 하나로 이미 관리 대상에 올라 있었다. 수사팀은 이 시점에서 사건을 범죄 조직 개입형 실종 사건으로 공식 분류했다. 박준서 혼자만의 범행이 아니라 외부 공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심리분석팀은 박준서의 행적을 감정적으로 재해석했다. 경제적 파탄 직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은 거의 없었다. 강제 추심이 임박했고 이혼 소송으로 생활 기반도 불안정했다. 이 상태에서 조직이 개입해 아이를 이용한 협상을 제안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가 조직과 접촉한 시점과 아파트에 들른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사건의 심리적 구조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계획된 회피와 자기 보호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다. 수사 기록은 이 시점부터 심리 분석과 금융 추적이 결합된 형태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박준서가 범행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조직의 통제 대상이었다는 이중적 위치를 주목했다. 그가 차량을 추락시킨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흔적을 지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현장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고 도로 충돌 흔적이 미약했던 점도 이 가설을 강화시켰다. 박준서가 아이를 직접 조직에 넘겼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제3자를 경유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실종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잃었다. 사건은 명확한 범죄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금전적 압박, 외부 조직, 계획적 실행, 흔적 제거. 수사의 모든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을 가족을 이용한 금융범죄 복합 케이스로 내부 문서에 분류했다. 이는 흔치 않은 형태였다. 조직범과 가정 내부의 갈등이 교차한 사건은 해결 과정에서 가장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는 유형이다. 박준서가 조직의 압박을 피하려고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아이를 지우는 것이었다. 그 행위는 실질적으로 범죄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었다. 수사팀의 보고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사건은 돈이 아이보다 우선순위에 놓였을 때 벌어진 결과다. 범인은 명확하며 공범은 구조다. 수사는 조직망 추적과 함께 박준서의 행적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건의 흔적은 사라지겠지만 돈의 흐름은 감춰지지 않았다. 냉정한 수사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조직과의 연결 구조가 밝혀진 직후 수사팀은 박준서의 주변 인물 중 이름 없는 협력자의 존재에 집중했다. 자금 흐름의 마지막 지점은 인천항 창고지대였지만 거기서 아이의 흔적은 사라졌다. 그 공백은 약 1년 동안 이어졌고 사건의 가장 두꺼운 장막으로 남아 있었다. 수사 기록에 새로 추가된 단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났다. 우편물 수령 내역이었다.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 이한진이라는 가명의 수신자가 용인 아파트 주소로 정기적으로 물품을 수령한 기록이 있었다. 주민등록, 금융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출입카드 기록과 CCTV 잔여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이 인물은 사고 이전부터 아파트에 출입해왔으며 사고 당일에도 같은 출입 기록이 남아 있었다. 수사팀은 가명이 박준서의 혈연 관계자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이한진은 박준서의 이복형인 박현진이었다. 박현진은 가족관계를 사실상 단절하고 강원도 홍천 산악지대에서 은둔 생활을 해온 인물이었다. 과거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전무했다. 조직 범죄에 직접 연루된 기록은 없었지만 신고 이력 중 여러 차례 자맹과 위장 거주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한 순간 사건의 구조는 다시 한번 뒤틀렸다. 조직과 박준서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연결선이 구체적인 인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홍천 일대에 대한 정밀 탐문에 착수했다. 박현진이 머무는 산악지대는 통신이 불안정하고 외부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장기 은신에 적합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그가 외부인과 교류하지 않고 생필품만 주기적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현금 거래만을 고집했고 차량 등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행동 양식은 장기 은닉 범죄와 유사한 패턴으로 평가되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우편 수령 내역과 금융 기록을 대조한 결과 사고 직후부터 1년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식료품, 아동용품, 유제품이 구매되고 있었다. 아동용품 구매 내역은 용인 실종 사건과 정면으로 연결되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박현진이 아이를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정식으로 문서화했다. 내부 기록에는 1년 생존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장이 적혔다. 사건 발생 14개월 후 경찰은 홍천 산악지대 외곽에서 박현진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는 인근 우체국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수령하고 있었다. 감시팀은 일정 기간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 주기적으로 특정 시간에 마을로 내려와 물품을 받고 다시 산속으로 사라지는 일정이 반복되었다. 차량 대신 오래된 트럭을 사용했고 등록번호는 폐차된 차량에서 이전된 번호판이었다. 그 모든 행적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최소화한 방식이었다. 박현진의 산속 은신처에 대한 첫 번째 공중 촬영이 진행되었다. 드론 영상에는 외부와 단절된 나무집 한 채가 나타났다. 창문을 막아 빛이 거의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였고 주변에는 별다른 출입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건물 주변 쓰레기 수거 흔적과 태양열 패널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아동용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한 내역과 생활 패턴은 일치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체포작전 대신 장기 감시로 방향을 틀었다.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 진입은 위험 요소를 동반했다. 대신 그가 외부와 접촉하는 루트를 차단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수사관들은 모든 보급 경로를 추적하고
우편물과 식료품 배송 루트를 조용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정이 끊기면 그는 필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감시 21일째 되는 날, 박현진은 예상과 다르게 새벽 시간에 마을로 내려왔다. 그는 기존 루트와 다른 도로를 선택했고 트럭 적재함에는 큰 상자가 실려 있었다. 수사팀은 이 상자가 식료품 보급품이 아닌 무언가를 옮기는 징후라고 판단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첫 번째 체포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작전명 사일런트 체인이 문서에 기록되었다. 이는 장기 실종 사건 중 내부 공범이 있는 케이스에 사용되는 코드였다. 수사 기록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조직의 그림자 뒤에 숨은 공범이 실체를 드러냈고 산속이라는 폐쇄적 공간이 구체적 목표물로 변했다. 경찰은 여전히 아이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발견된 흔적과 소비 패턴은 살아있는 존재의 지속적 돌봄을 의미했다. 모든 수사관의 시선이 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었다. 긴 시간 멈춰있던 수사의 시계가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록의 말미에는 한 문장이 덧붙여졌다. 1년간 사라진 것은 흔적이 아니라 의도였다. 의도는 결국 인간의 흔적을 남긴다. 수사는 다음 단계, 직접적인 은신처 진입과 확보 작전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홍천 산악지대에 대한 감시는 점점 정밀해졌다. 경찰은 드론과 장거리 열 감지 장비를 동원해 은신처를 중심으로 반경 3km를 지속적으로 탐색했다. 산속은 통신 음영이 잦았고 지형이 복잡했지만 일정한 시간에 미세한 여론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다. 그 위치는 나무로 지어진 작은 주택이었다.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외부에서는 내부의 생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열 감지 패턴은 최소 2명 이상의 인체 반응을 나타냈다. 경찰은 이 신호가 아이의 존재를 가리키는 결정적 근거라고 판단했다. 현장 수사팀은 강제 진입을 선택하지 않았다. 박현진이 조직과 직접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돌발 상황에서 아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대신 외부 봉쇄 작전이 시작됐다. 모든 진입도로와 보급 경로가 통제되었고 우체국과 편의점 등 그가 생활 물자를 조달하던 지점이 경찰의 비공개 감시망에 들어갔다. 매일 새벽 일정하게 반복되던 이동 경로는 서서히 차단되기 시작했다. 감시가 시작된 지 4주째, 은신처 주변에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 주택 인근 쓰레기 배출이 중단되고 박현진의 마을 출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 식료품 수급이 끊기면서 내부에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다. 경찰은 생존 반응을 면밀히 분석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장기 은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백했다. 작전본부는 박현진이 스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시점에서 드론 영상에 포착된 장면이 수사국 내부에 결정적인 긴장을 만들었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하게 비친 작은 그림자였다. 크기와 움직임으로 판단할 때 아동이었다. 경찰은 이 장면을 실종 아동 생존 신호로 공식 분류했다. 사건이 단순한 시체 수색이 아니라 생존자 구출 작전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작전 반경은 더 좁아졌고 병력 배치도 정밀하게 조정되었다. 밤마다 은신처 주변의 센서와 감시 장비가 강화되었고 경찰은 박현진이 패턴을 깨고 이동하는 시점을 기다렸다. 그는 통제망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내부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공급이 끊기자 움직임은 점점 불규칙해졌다. 주택의 열 감지 반응이 일정하지 않게 변화했고 그 변화는 심리적 불안과 긴장 상태를 반영했다. 수사팀 내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생존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체포 작전은 실수의 여지가 없었다. 감시 36일째 되는 밤, 경찰은 박현진이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는 외부 경계선으로 천천히 이동했고 어두운 숲길로 사라졌다. 이 시점에 현장 지휘부는 1단계 진입 명령을 내렸다. 진입팀은 소음 차단 장비와 야간 투시 장치를 이용해 은신처를 포위했다. 작전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불빛 하나 없는 산속에서 병력의 움직임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진입 후 내부 확인 과정에서 경찰은 2개의 방을 발견했다. 첫 번째 방은 생활 공간이었다. 식료품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장기 은신의 흔적이 뚜렷했다. 두 번째 방 문은 안쪽에서 걸려 있었다. 특수요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조용한 방 안에는 작고 낡은 침대 하나와 아이의 신발, 분홍색 인형, 낡은 수첩이 있었다. 침대 옆에는 손으로 낙서한 글씨들이 벽에 남아 있었다.
필적 감정 결과 아이의 필체로 확인되었다. 아이는 그곳에 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직 따뜻한 공기가 남아 있었다. 최근까지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경찰은 곧장 수색 반경을 넓혔다. 박현진이 아이와 함께 이동 중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내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벽장 안에 숨겨져 있던 소형 냉장고에는 아동용 식사와 물품이 남아 있었고, 옆에는 외부로 나갈 때 쓰는 얇은 재킷이 걸려 있었다. 아이는 체포 직전까지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현진의 산길 도주 경로는 이미 열 감지와 지형 센서로 차단되어 있었다. 수사팀은 2단계 추적 작전에 들어갔다. 산악기동대가 주변 능선을 수색했고 2시간 후 은신처에서 북서쪽으로 1.8km 떨어진 하천 근처에서 박현진이 포착되었다. 그는 방향을 잃은 채 강둑 근처에서 잠복 중이었고 저항 없이 제압되었다. 체포 당시 그는 혼자였다.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은신처 내부에 남아있던 지문과 채취, 그리고 벽에 남은 낙서는 명확한 증거였다. 박현지 최소 1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산속에 은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생존 흔적은 분명했고 아이는 체포 직전까지 그곳에 있었다. 수사 기록에는 이 시점이 생존자 발견 직전 단계로 기록되었다. 현장 지휘부는 즉시 모든 수색 병력을 산악지대 전역으로 확대 배치했다. 사건은 장기 실종에서 생존 구출로 완전히 전환되었고 공조체계도 군수본부까지 포함해 격상되었다. 산속의 침묵은 수사관들의 긴장감과 교차하면서 무거운 압박으로 변했다. 1년간 그림자처럼 사라졌던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기록의 말미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여졌다. 아이의 흔적은 살아있는 시간의 증거였다. 범죄는 감춰졌지만 생존은 감춰지지 않았다. 박현진이 체포된 직후 수사는 즉시 실종 아동 수색으로 전환되었다. 산악기동대와 경찰특공대가 홍천 산악지대 전역을 포위했고 열 감지 장비와 드론이 대규모로 투입되었다. 체포 현장에서 아이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박현진의 체온과 옷에 남은 채취 분석 결과 아이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수사팀의 움직임을 급격히 가속시켰다. 경찰은 체포 지점에서부터 은신처까지 이어지는 능선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를 수색구역으로 설정했다. 산악구조대와 헬기가 투입되었고 험준한 지형 곳곳에 인력을 분산 배치했다. 수색은 밤낮 없이 이어졌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아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장기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수사본부 내부 분위기는 긴장과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실종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실패는 곧 치명적 결과를 의미했다. 체포 이후 박현진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지도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지도에는 능선길과 하천 주변에 동그라미 표시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다. 모두 은신처에서 일정한 거리 내 위치였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산책 경로가 아니라 비상 대피 지점으로 설정된 장소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찰은 표시된 지점을 하나씩 압박하며 수색을 진행했다. 3시간 후 첫 번째 지점에서 작은 담요와 빈 물병이 발견되었다. 아이의 흔적이었다. 지문 감식 결과 담요와 물병 모두 박하율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점에서 작전은 정밀 수색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생존자의 이동 동선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현진은 산악 지형을 이용해 수색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아이 역시 일정한 경로로 이동하도록 훈련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한 유괴가 아니라 계획적 은닉 범죄의 전형적인 구조였다. 밤 10시 40분경 하천 지점에서 열 감지 센서가 작은 신체 반응을 포착했다. 반응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신장 패턴은 아동에 가까웠다. 기동대가 즉시 투입되었고 반경 100m가 봉쇄되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수색이 진행되었다. 풀숲 사이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실루엣이 조명에 드러난 것은 11시 15분경이었다. 하율이었다. 아이는 얇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변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훈련된 듯한 정적인 상태였다. 생존 본능에 가까운 침묵이 감지되었다. 수사 기록에는 이 장면이 차갑게 기록되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살아 있었다. 구조팀은 즉시 의료진을 투입했고 저체온증 초기 증세가 확인되었다.
산속에서 장시간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의식은 비교적 명확했다. 신체 검사 결과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는 은닉 생활에 적응된 상태로 보였다. 이는 사건의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범죄는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장기 은닉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실행이었다. 아이가 구조되면서 수사는 마지막 단계로 돌입했다. 경찰은 박현진의 진술 없이도 충분한 물증과 정황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는 산속에서 장기간 아이를 숨기며 생활했고 보급품 구입 내역과 지문, 지도, 은신처의 구조 모두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박준서가 조직과 공모해 자신의 형에게 아이를 은닉시킨 구조라는 결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새벽 수사본부는 은신처와 산악지대를 전면 봉쇄하고 자녀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은신처 내부에서는 아동용 생활물품, 교육자료, 낡은 캘린더, 그리고 3월 21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낡은 달력이 발견되었다. 사고 발생일과 동일한 날짜였다. 이 날짜는 범죄의 시작점이자 끝점을 의미했다. 1년 동안의 실종은 박준서가 만든 계획의 일부였고 박현진은 그것을 실행에 옮긴 도구였다. 경찰 보고서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되었다. 이 아이는 산속에서 1년을 잃었지만 범죄의 흔적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사건은 단순 실종의 외피를 벗고 완전한 범죄 구조를 드러냈다. 조직적 협력, 계획적 은닉, 의도적 시간 지연. 진실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의 초점은 박준서의 책임으로 옮겨졌다. 계획의 시작이 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정황은 너무도 뚜렷했다. 아이는 살아 돌아왔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구조 현장에 남은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1년이라는 공백이 범죄의 가장 잔혹한 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현진이 체포되고 아이가 구조된 지 이틀 후 수사는 법적 절차로 이행되었다.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박준서에게 있었다. 그의 금융 내역, 통화 기록, 출입 기록, 조직과의 접촉, 그리고 형제의 개입까지 모든 증거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다. 사고라 주장했던 1년 전의 사건은 의도적인 범죄 구조였다. 그는 채무와 자금 압박을 이유로 아이를 범죄에 이용했고 형제와 조직을 연결 고리로 삼았다. 수사팀은 그를 아동 유기 및 범죄 공모, 조직적 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준서는 사고와 기억 상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으나 조작된 CCTV, 삭제된 데이터, 인출 내역, 조직과의 통화 기록, 형제와의 접촉 정황은 그의 주장을 무너뜨렸다. 결정적 증거는 사고 당일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38분이었다. 이 공백은 법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고 모든 물증은 그 시간을 범죄 실행 시간으로 입증했다. 법원은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그는 아동을 자신의 채무 구조 안에 가두고 범죄 수단으로 이용했다. 공범인 박현진에게는 장기 은닉 및 아동 유기죄가 적용되었다. 은신처의 구조와 물품, 구매 내역은 은닉이 우발적이 아니라 장기 계획에 따른 체계적 행위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산속에서 1년 동안 아이를 은닉하며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왔고 감시를 피하기 위해 생활 패턴까지 조정했다. 그의 진술은 대부분 부정과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물리적 증거와 생활 흔적이 진술보다 강력했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조직적 공모 범죄의 일부로 인정했다. 불법 대부 조직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자금의 최종 흐름이 인천 부평 창고지대에서 끊긴 지점에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장부와 불법 계좌가 발견되었다. 조직은 직접적인 유괴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박준서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촉매제 역할을 했다. 검찰은 이 조직의 2명의 간부를 협박 및 범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단순 가족 내 범죄를 넘어 범죄 조직과 가정 내부가 교차한 구조로 평가되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언론은 이 사건을 1년의 침묵이라 명명했고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의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초기 대응 지연, 단순 사고로 치부했던 경찰의 초기 수사 판단, 가족 내부 범죄에 대한 구조적 맹점 등이 집중 조명되었다. 여론은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국가 시스템의 실패를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장기 실종 사건 전담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아이에게 남았다.
1년간 산속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한 경험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시간의 박탈이었다. 의료진과 심리상담팀의 초동평가 결과 생리적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으나 사회적 반응과 감정 표현은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언어 표현 능력과 사회적 반응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환경 적응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아이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의 축이었다. 박준서는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의 계획성과 아동에 대한 이용, 공모 구조가 결정적이었다. 박현진에게는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 조직 간부 2명도 각각 10년과 8년의 실형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다. 아이를 범죄의 수단으로 만든 순간 인간으로서의 선은 이미 지워졌다. 이 범죄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다. 재판정은 차가웠고 박준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건은 사회 전반에 오래 남았다. 부모의 이기심, 조직의 냉정함, 제도적 구멍이 교차한 결과였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초기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고 국가 단위의 장기 실종 추적 체계가 강화되었다. 언론 보도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사건의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건 기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남겨졌다. 돈은 이익을 남겼고 아이는 시간을 잃었다. 그리고 사회는 신뢰를 잃었다. 이 문장은 수사팀 내부 교육 자료로 남아 새로운 수사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읽혔다. 범죄는 한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됐지만 그 파장은 한 아이의 삶을 통째로 바꿨다. 도덕적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사회의 균열은 조용히 시작된다. 이 사건은 그 균열의 가장 선명한 증거였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균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범죄는 한 사람의 잘못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장은 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때로는 침묵과 무관심이 가장 큰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디까지가 인간의 한계이고 어디서부터가 범죄인지, 이 질문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사회 전체가 마주한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의견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